소개받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항목 담당 회장 이희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면 이제 우리 영천 지역의 그 주마늘 품종이 대서마늘입니다. 그 대서마늘의 그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은 이제 그 마늘 품종부터 집을 보게 되면은 마늘은 그 난지형 마늘과 난지형 마늘과 한지형 마늘 두 개 크게 나눠지는데 우리 지역 마늘은 대서마늘, 난지형 대서마늘 스페인산입니다. 여기 우리 지역의 그 주 품종입니다. 주 품종이고 이 남도 마늘은 우리 지역에는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남도 마늘은 뭐 남도종이다, 뭐 대만종이다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은 재배를 하지 않고 또 한지형도 과거에는 재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재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그 다음에 홍산마늘이라고 여기 이제 진흥청에서 한 5년 전에 개발한 국내산 품종인데 요거를 일부 이제 그 조금 재배하는데 면적은 뭐 한 10헥타 내외 정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보면은 우리가 1월 초에 그 한파가 심하게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심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동해 피해를 사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동해 피해가 뭔지를 모릅니다. 남도 지방 가게 되면. 근데 우리 영천 지역은 이제 이 그 팔공산 이남에 대서마늘 재배 한계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팔공산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군위, 울성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쪽은 아예 그 겨울 온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남도 저 대서마늘 재배하시더라도 아예 그 한파 동해를 대비해서 멀칭을 해버립니다. 이중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은 영천 지역은 해에 따라 가지고 그 해에 따라 가지고 겨울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참 이게 애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배 한계기를 보겠는데 한 요 2년간 금년을 제외한 2년간 또 굉장히 겨울 온도가 높았어요. 높아가지고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는데 금년 1월 달에는 한파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지금 많이 본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완전 그 전 포장이 한 6,000평 가까이 되는 포장인데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이 정도로 심하게 나온 데 있고 또 이제 그 부직포라든가 비닐로 이중 멀칭 했는 지역은 전혀 더 피해가 없는 포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 간 개체 간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1월달, 12월 1월달에 그 한파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또 지난 겨울이 유난히 또 이렇게 건조했었어요. 가뭄이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심하고 건조할수록 겨울에 동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그리고 보면 이 강변이라든가 사실토양 또 아니면은 그 밭토양 이런 데서는 동해 피해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포장에서는 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적지 적장목이라 그래가지고 그를 장목에 따라서 재배할 수 있는 적당한 지역과 토양이 있거든요. 그 모든 장목은 거기 맞춰서 재배하는 게 맞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토양이 보면 응애 선충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응애가 지금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잎이 보면 이렇게 마르거나 이런데 이제 옆구리 밝은 요 부분을 현미경에 보면 이렇게 응애가 지금 뜯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 마늘은 나중에 수확이 해놔도 정상적으로 품질 좋은 마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사진에 아마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이거는 선충이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 뿌리 부분 그 부분에서 선충을 이제 동영상을 찍은 사진인데 제일 이제 토양적에서 문제되는 게 선충과 응애 이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요건 이제 그 응애. 요 지금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이죠. 여기 지금 응애인데, 그 꼬리하고 그 부분, 경계 부분에서 그 생명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갑자기 마늘이 잘 가다가 갑자기 잎이 누렇게 변한다든가 줄기가 색깔이 변한다든가 몸보고 보면 일부 농가에서는 자꾸 이렇게 그거를 이제 자라지 못하고 나고 뭐 이렇게 주저앉는다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걸 자세히 이제 관찰해 보면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저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저렇게 많이 생기는가? 이게 좀 답답한 얘기인데 캐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캐비가. 저는 그럽니다. 어디 교육하거나 누굴 상담 만나게 되면은 캐비면은 좋은 걸 사용해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캐비가 좋은 탭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가격이 높은 탭이 돈 비싼 탭이가 좋은 탭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그렇지 이를 지금 아는 실정이거든요. 어딜 정부 어디를 가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이 미속 탭을 사용하게 되면, 미속 탭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충에 알이 월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거기서 많이 이렇게 또 번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좋은 탭을 사용하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식질이 사질토라든가, 산전되면 부식질이 많은 편에서 대단히 발생하는데, 탭을 좋은 탭만 사용해도 저 선충 응애는 어느 정도 약재를 방지하지 않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름병. 금년에 아마 벌써 제가 다녀보는 일부 무름병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무름병이 빨리 많이 나올 수 있는지 하면은 겨울에 한파로 인해 가지고 저온 동해 피해를 많이 받게 되면은 반드시 무름병이 조기에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이 줄기에 얼은 상태에서 녹아가지고 표가 안 나옵니다. 안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물러있는 상태에서 3, 4월 들어가 버리면 세균이 붙어가지고 무름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오늘도 오전에 전화 받고 했는데 가능한 지금 노래보다 비 오고 하니까 무름병 예방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름병은 보면 이렇게 이건 심하게 지금 물로 내려앉은 부분인데 정상적이다가 이렇게 약간 색깔이 변하면서 이 끝이 마른다. 그래서 이제 이 마늘을 뽑아서 세로로 이렇게 길게 잘라보면은 이 약간 갈색으로 이렇게 속이 변해갑니다. 변해가면서 이 뿌리가 발견된 이 부분이 다시 갈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이 부분이 물러져버려요. 전체 가족부터. 이렇게 물러져 버립니다. 이게 무름병, 전형적인 무름병인데 얘는 곰팡이가 아닌 세균성이 있거든요. 세균성은 항생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병이, 지난해에 녹병이 심했을 거예요. 녹병이 일반 농가에서는 황모다 이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정상적인 명칭이 녹병이거든요. 이 녹병이 지난해에 굉장히 심했어요. 녹병이 심하게 와버려도 품질이 나빠집니다. 녹병이 심하게 와도. 그럼 녹병은 초기에 보통 시기에 지금 한 4월 중하순 아니면 늦어도 5월 한 상순 되면 이 녹병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이 사진은 아주 심하게 발생된 사진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녹병은 초기에 조금 눈에 보일 때 농약을 살포해버리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 다음에 이사생장이 벌마늘이 많이 나와도 품질도 안 좋아져요. 이거는 왜 생기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마늘 품종이 어디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작하는 품종. 제가 볼 때는 국내에 대해서만은요. 과거에 대해서만 저는 없어요. 전부 중국산 대서만 나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한 5, 6년 전부터 엄청나게 중국산 종목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종구로. 정식 종구로 수입이 됐었습니다. 그 들판에 가보면 다시 표가 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재배하던 대서동 스페인산 마늘은 이 2차 성장 벌마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산 종구 대서 마늘 들어오고 온 이후에는 이렇게 벌마늘은 2차 성장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금년에는 아마 이 벌마늘이 2차 성장이 적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여기 2차 성장 벌마늘이 많이 나오는 데가 겨울에 월동기의 온도가 높을 때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늘 수확해서 나면 정상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안에 마늘 옆에서 많이 뻥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쓸마늘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 마늘. 이 스펀지 마늘도 과거에부터 많이 분석이 되는 마늘인데 이게 육안으로 겉에 통으로 봐서 표가 안 나죠. 잘라와야 표가 납니다. 수확하는 당일날 수확해가지고 손으로 만져도 표가 안 나요. 건조해가 보면 나중에 손을 잡았을 때 이 뭔가 이상하다. 자르보면 저렇게 마늘 인편은 형성되어 있지만 인편 안에 단단하게 엮을지 못해요. 그럼 이건 원전이 왜 이러냐? 이건 결국은 뭐냐면 질소 비료하고 기상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거든요. 기상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가능한 비료를 뿌려줘야 된다. 제가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한 2배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료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품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구비대기, 우리 지역 구비대기가 5월달이 되거든요. 보통 부가 그 비대 커지는 시기가 마늘 쫑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늘 쫑이 나올 때 밑에 그 부분이 부가 커지는 비대진 그런 시기에 같이 됩니다. 같이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통상적으로 4월 한 중순, 4월 중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쫑으로 한 2번, 마지막 3번가 있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정리하고 나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5월달이 됩니다. 5월달이 되는데 2년 전에 보면은 5월달 온도가요. 구 비대기 때 최고 36도, 37도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이 이게 잎이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을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편이 요 부분부터 온도가 올라간 시기거든요.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자라지 못하고 아주 윗부분이 연한 상태에서 뜨거운 열에 불러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품질 하락의 원인이 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건조를 해도 보면 이렇게 물러들어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것도 보면 이제 수확해가지고 수확해서 자를 때까지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건조장에 들어가서 건조 중에 이것이 발견이 많이 되어야 나옵니다. 여기도 방 앞에 보기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2019년도 자료인데 5월 25일 날 32.3도, 5월 29일 36.1도 우리 지역의 마늘 대서마늘 수확 시기가 6월 상순이잖아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저 온도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 남쪽 지방에는 우리 지역보다 수확을 빠릅니다. 빠른데 그에 전라남도에서도 우리보다 더 심할 정도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막으려면은 이거는 복잡합니다. 그의 온도가 5월달 온도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데 그러면 미리 저거를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종합적으로 그러면 저거를 방지하려고 하면은 첫째 가을에 심을 때 좀 깊이 심자. 깊이 얇게 심게 되면은 그 비닐이 보통 우리가 투명 비닐을 사용하잖아요. 거기가 투명 비닐을 사용하는데 인편이 비례된 그 마늘통이 비닐에 닿을 수가 있어요. 닿아버리면은 외기 온도가 35도 넘어간다 그러면 비닐 속의 온도는 그 이상 올라갑니다. 그럼 마늘을 견디지를 못해요. 실제 깊이 심어주자. 그리고 비닐을 걷기 전에 보통 이제 지금 시기에 뭐 흙을 옥토도 지금 많이 하고 했는데 흙을 가능한 비닐 위에
좀 많이 복토를 해주자.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대기에 들어갔을 때 칼슘제를 한 2~3일, 한 2~3일 정도 사용해가지고 그 고온에 좀 견디기 쉽게 해주자. 뭐 이렇게 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날씨 온도 올라가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고온장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안 돼요. 우리 지역 보면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럴 거예요. 이 마늘을 수확하는 시기가 내 포장 마늘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이웃집에 아니면은 이제 그 전체 대부분 마늘 면적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인력이 자가노력보다는 병노동력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력에 내 날짜를 맞추는 거예요. 요거를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조기 수확이 되는 수가 많아요. 조기 수확 해버리면은 나중에 건조해놓으면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편이 충분히 비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찍이 수확해버렸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이 다 수확기를 사용하죠. 경운기 수확.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랙터 수확기.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손으로는 이 마늘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는. 뿌리가 굉장히 깊이도 사람 손으로 뽑게 되면은 마늘 줄기 그 머리 부분이 그냥 떨어지지 마늘 뿌리는 절대 위로 올라오질 않아요. 그만큼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는데 기계에 들어가기 며칠 전에 비닐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비닐을 제거할 때 누가 하느냐? 전부 병노동 매우 근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작업할 때 신발을 못 신습니까? 작업화 신어요. 작업화. 운동화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 위에 들어가서 다 밟습니다. 이렇게 밟지. 그 다음에 비닐을 제거하는 도구 끌거든요. 비닐을 닦을 때. 그럼 발로 밟아서 멍이 들고 도구에서 상처가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요거는 이제 햇빛이 된 부분이고 이런 거는 거의 사람 발이나 농기구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이름을 제가 계란과일이라고 붙여놨는데 일반 우리가 마늘을 수확해서 줄기를 잘라서 건조기에 넣을 때 적과과일을 과거에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적과과일. 그 적과과일 끝이 뾰족합니다. 뾰족한 그 과일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보통 마늘을 한 포기 잡고 자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움큼 잡아요. 이렇게. 그럼 과일 끝이 찌른다는 마늘을 통을 찔러요. 통을 찌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마늘 가위 끝을 약간 타원형을 부분 형태로 만들었고 그 다음 여기 가위에 일반 가위는 그냥 해달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위는 톱날이 미세한 우리의 그 약한 톱 있잖아요. 톱날 같은 톱날이 아주 오래 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 그 조합에서 오셨는데 저를 만든 조합에서 저렇게 되면은 하나 통을 잡고 자를 때 가위가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냥 잡고 바로 잘려버려요. 그렇게 어떤 그 가위가 있으니까 이것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품질을 조금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사실 넣어놨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다리입니다. 우리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우량 정보를 사용하는 게 첫째 제일 중요합니다. 우량 정보. 우량 정보는 어떤 정보냐? 그때 그 포장에서 대부분 자가 종자를 사용 많이 하시는데 포장에서 병 중에 감염되지 않는 포장의 마늘 정도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미검증된 수입산 정보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종자는 조화제형 정보를 사용을 확대를 해야 된다.
어떻게든 우량 정보, 좋은 정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적기파종. 우리가 지금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9월 상순에 파종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일찍이 파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월동 전에 줄기가 굵어지고 잎수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줄기가 굵고 잎이 크게 많이 나오는 그 마늘 포기가 겨울에 날씨가 따뜻해도 문제, 추워도 문제입니다. 그럼 겨울에 너무 많이 키우는 것이 결국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 그래서 가능한 9월 하순부터 파종해가지고 10월 한 중순 이렇게 마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질의 우수한 퇴비 이거는 뭐 누가 100%를 말해도 여기는 이거 다 적용하실 겁니다. 우수한 양질의 퇴비. 제가 참 뭐 깊이 들어가면 퇴비에서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 많은데 일상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퇴비, 좋은 퇴비, 좋은 퇴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디 좋은 퇴비인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질소비료. 이 마늘 통을 질소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마늘 통에 굵어지는 거 맞죠? 근데 통이 굵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안 되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인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통이 아무리 커도 안에 그 인편이 불량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질소비료를 많이 지금 우리는 줄여야 된다. 그리고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통은 크지만 통 자체의 인편 자체의 경도가 굉장히 물로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질소비료를 가능한 줄여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비대기 5월 아까 지금 말씀드렸는데 고온 피해를 줄이자. 고온 피해. 그 다음에 수확 작업할 때 그 상처에 좀 신경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기 수확, 미술분을 수확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조 작업, 흙편이라든가 줄기 자를 때 마늘에 충격이 들어가는 계절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마지막에 향후 관리랄까 이러는데 사실 이 추기조리 시기는 지금 3월 말까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내일 이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무름병, 흑색설금 균핵병 방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 균핵병이 와버려도 품질 마늘 거의 못 써요. 쓸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비대기가 좀 제거할 시기가 되는데 이 대선 마늘은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는 마늘이에요. 마늘 줄기가 굵고 익힌 무성한데 물이 없으면요. 안에 마늘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 절대 못 만들어요. 그렇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수가 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적게 수확해야 되고, 그래, 가져온 가을, 요거는 이제 그 가을 파종 후에 월동 전에 가능한 이중 피복을 하는 게 안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가을에도 농가에서 전화를 많이 받고 현장에 나가면은, 자, 그럼 금년 마늘 심어 놓은 거를 이중 피복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능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